자,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이어서 이 항만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스마트 항만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항만의 어떤 관리와 운영적인 측면들은 아주 매크로한 부분이 있고 마이크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조금 다루어야 되는 것이 오늘 좀 숙제인 것 같아서 좀 제도와 역사적인 어떤 측면들을 중심으로 조금 했고요. 다음에 또 좀 기회가 되면 조금 그 마이크로한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이제 항만의 어떤 각각의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음, 이게 연차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넓게 조금 봤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제도들을 살펴보려고 보니까 해외 항만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또 특별히 또 부산의 어떤 항만물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보게 되었고 그 부산항의 또 주연 항만 관리와 운영을 또 담당하고 있는 항만공사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 항만공사가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제 바로 도입이 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을 쭉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거기 이 항만공사의 또 이해관계자들 즉 뭡니까 또 고객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취지와 문제점들을 현재 지금 저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한 장으로 조금 정리를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항만의 관리와 운영의 어떤 책임, 어떤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항만공사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자율적인 운영이 일단은 어쨌든 보장을 하기 위한 취지로 이제 항만공사법이 만들어졌고요. 항만의 관리, 운영, 개발에 어떤 기업 경영적인 원리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즉 국유화된 이 항만의 지역에 어떤 공공의 목표를 이루긴 하지만 지금 뭡니까? 바로 국부를 창출하고 또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항만공사의 또, 또 항만공사법의 또 주유이긴 한데요.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죠? 이 우리 항만이 또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항만공사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별법적인 어떤 지위는 보장이 되었지만 특별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법이 뭐 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이제 어, 울산이나 또 인천 그리고 여수 광양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특별법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특별 어, 법적인 어떤 지위가 보장이 어, 되는 어떤 이런 항만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뉴욕, 뉴저지, 싱가포르의 어떤 경우들을 보셨는데 이게 그 각각의 또 항만의 특징들이 있죠. 우리 부산항과 또 인천항과 옆에 있는 울산 다 이 각각의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각각의 PA들 즉 항만공사의 어떤 특수성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 영역상의 또 한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은 제가 앞서 나타낸 표현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또 항만의 또 어떤 기획적인 측면들 계획과 기획의 측면들은 또 아직까지 이제 국가가 그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 항만의 체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해외에 비해서는 좀 그 사업적인 영역이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그런 항만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 영역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핸디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이 가게 되고 또 지금 항만공사가 또 많은 또 혹자들이 비판을 받는 것처럼 이제 어떤 부동산 임대업의 중심의 어떤 시설 관리 업무에 너무 많은 어떤 에너지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만공사가 최종적인 어떤 이 법이 만들어진 목표이기도 하죠. 어떤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확장을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좀 갖출까, 라는 것들을 가지고 현재 저희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그 결과가 지금 내년 이제 중순 이후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또 부산항의 경우는 이 정도로 이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들, 즉 뭐다? 항만공사의 어떤 사업적인 영역, 또 자율성, 그리고 어떤 범위들을 어떻게 확장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인 바로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고 또 국부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지금 현재 고민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그 이슈들이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또 이슈입니다. 바로 뭡니까?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이 스마트 항만이 결론적으로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좀 1, 2교시는 조금 어떤 교과서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 3교시인 이 스마트 항만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재밌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이 부분들을 지금 아주 스마트 항만에 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여러 또 조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제가 시간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좀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마트 항만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나름의 또 어떤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은, 이 스마트라는 말 자체도 바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의 어떤 각각의 기관들,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해수부와 KMI가 이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 항만, 또 이 스마트 항만이 또 완전 자동화 항만, 로보틱 항만, 여러 가지 말들로 이렇게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 연구 과제도 이 스마트 항만에 있어서의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같은 연관 산업에 종사하시는 이 산업을 어떻게 보면 육성해 갈 것인가 라는 어떤 연구여서, 아마 또 다른 지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볼 수가 있으실 건데요. 이 스마트 항만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개념이 없고 개념이 마련 중이다 까지 정도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항만을 왜 합니까? 바로 아까 보셨다시피 이 항만공사의 어떤 이유와 같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경쟁력,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성, 생산성, 또 여러 가지 안정성을 비롯해서요. 또 친환경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항만의 또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기 기반의 그런 친환경성, 또 효율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친환경성이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필수성은 뭐냐면, 이제 스마트 항만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선박이 만들어지는데 항만은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운영된다, 이게 또 안 맞죠. 그리고 이 스마트의 또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바로 이 초연결성 시대에 이런저런 그런 항만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우리도 같이 스마트 항만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스마트 항만이 어떤 가성비적인 측면보다는,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그 항만에 또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첨단 장비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가심비라고 하는, 그만큼 드린 만큼 어떤 홍보적인 내용들, 그리고 해외 항만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죠. 이건 또 다른 주제이고 또 저희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인력을 적게 씀으로 말미암아서 향후에는, 또 여러 어떤 파업이나 또 인건비가 또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적게 들이고 많은 어떤 자금을 가져가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어떤
가심비적인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스마트 항만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할 게 많아서 좀 이 정도만 보시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즉 이제 완전 자동화 터미널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항만의 한 부분일 텐데요. 이 긍정적인 측면들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이나 운영비나 사고가 감소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은 아시다시피 아직 일자리의 감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도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 스마트 항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 다루는 이유는 바로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우리 항만 관리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스마트 항만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바로 경제성, 생산성, 친환경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주요한 트렌드가 바로 뭐다? 스마트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스마트는 바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쪽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항만의 관리와 운영을 좀 더 경제성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바로 기술이라는 첨단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생산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좀 관리와 운영적인 측면이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스마트 항만에 대한 강의가 혹시 마련이 된다면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혹시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항만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당히 또 많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BPA에서 조금 정리된 자료를 제가 이 마인드맵 형식으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스마트 항만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까지 또 관리와 운영을 하는 데까지 어떤 요인들이 적용이 될까라는 거죠. 이 내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 항만의 어떤 관리와 운영적인 제도의 어떻게 보면 고려사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화를 떠나서요. 항만의 기본적인 어떤 고려사항들,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바로 뭡니까? 바로 하역 생산성부터 시작을 해서 화물에 어떤 화물이 있는지 그것은 이제 뭐 일반적인 화물뿐만 아니라 공 컨테이너, 환적 화물에 따라서 아마 이 항만의 관리와 운영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들, 각각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니즈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라는 것도 바로 결론적으로는 이 항만, 스마트 항만의 어떤 결정 요인의 주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보셨던 어떤 시스템들 어떻게 연동해 갈 것인지 계속적으로 아까 앞서 보셨던 항만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뭐였죠? 바로 포토미스였는데요. 예, 그 포토미스가 계속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좀 더 연합하고 또 첨단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 지금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스마트 항만과 항만의 관리와 운영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스마트 항만의 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항만이 그런 화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또 주요한 또 전망입니다. 이것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슈와 또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비, 어떤 노무의 문제들, 어떤 자동화 시스템 개발의 수준, 건설공사의 어떤 특성들까지도 결정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항만에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관련 운영이 단순히 그냥 기업적인 측면 비즈니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들까지도 이것들이 이 항만이 또 품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공의 어떤 우리 국내의 어떤 공적인 어떤 자산적인 측면도 바로 이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주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다 해서 뭐 무작정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터미널의 어떤 유지 관리 비용도 이 항만 관리와 운영의 주요한 이슈들입니다. 예, 이러한 그 항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바로 뭐죠? 경제적, 이용자 측면의 어떤 부분, 지역사회, 공공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까지도 결론적으로는 이 항만 또 스마트 항만을 결정짓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또 설명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만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지 했을 때 아마 이 정도 정리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강의였다라고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 항만도 이거 이야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KMI가 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들을 보면 일단 스마트 항만은 하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자동화되었는지 자동화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반자동화, 자동화, 완전 무인 자동화까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항만의 어떤 하역적인 부분의 어떤 관리와 운영의 측면인 하역 작업, 이송 작업, 장치장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유인화, 무인화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항만들은 반자동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즉 장치장에는 트랜스퍼 크레인을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제 해외는 이미 바로 이 유인화되어 있던 이송 작업 야드 트레일러죠. YT를 완전 무인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외에 이제 미국, 네덜란드, 중국에서 이제 저도 이제 주요 이제 연구 대상인데요. 이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크레인까지 바로 무인화가 됐다는 거죠. 이 무인화가 되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항만의 어떤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주요 트렌드는 결론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처음에 기대했던 바들은 아마 생산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또 매스컴에서는 이 자동화된 곳이 생산성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장밋빛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서 가보면 아직까지 생산성은 이 사람이 투입되는 이 반자동화가 오히려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완전 무인화 되면 될수록 장점은 뭐냐? 현재는 생산성이 낮지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도화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이 시스템 간의 어떤 융합을 잘 이루어감으로써 이제 생산성이 서서히 높아지는 어떤 그런 그 단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도 아마 이야기하려면 좀 이야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이 항만이라는 것은 거대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산업혁명이 왜 이루어집니까? 바로 거대 자본이 과학의 기술과 바로 결합을 해서 뭐죠? 바로 산업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본의 속성이 뭡니까? 바로 이윤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만도 이렇게 거대 자본이 투입이 된 이 항만에서 어떻죠?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바로 자본이 뭡니까? 바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투자가 필요하죠. 바로 자본의 투자를 받은 IT 기술과 접목이 되어서 IT 기술, 즉 과학 기술은 어떻게 되죠? 발전을 더 하게 되고 또 더 고도하게 되고 또 자본은 어떻죠? 그런 과학 기술의 힘을 빌어서 많은 어떤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 가운데 이 스마트 항만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뭐 항만의 관리와 운영도 여기 큰 어떤 그 자본의 어떤 이야기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또 이야기하기 나름에 따라서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또 주요한 어떤 운영과 트렌드에 있어서는 자본과 바로 과학기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들의 어떤 또 기존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으로 유인으로 운영되던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항만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좀 큰 어떤 트렌드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조금 절충형입니다. 그래서 완전 원격 조정화를 해서 좀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단계 이후로는 이제 QC 즉
컨테이너 크레인 부분이 이제 무인화가 되고, 아직 이제 다른 부분은 이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YT는 좀 유인화로 운영이 되다가 향후에 운영이 되는 어떤 차량이 좀 기술이 발전을 하면 이제 그 기술을 채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 완전 무인 자동화를 위한 레디 상태의 어떤 항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항만공사의 또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자료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동영상 잠시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네덜란드 APMT라고 하는 이제 예,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APMT는 머스크에서 운영이 되는 이제 운영을 하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항만의 모습은 기존 이 항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트레일러 작업을 통해서 이송된 바로 그 컨테이너 화물이 바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지 작업부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지 선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실려온 선박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들이 여러분들 멀리서 보이실 겁니다. 바로 AGV라고 하는 무인 이송 차량을 통해서 하고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도 자동으로 이렇게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사람이 이제 일단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주로 많이 이용하던 이송 작업, 그리고 바로 컨테이너 크레인들은 하역 작업이 다 무인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이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요. 이렇게 이송된 화물을 또 실질적으로 야드에 있던 화물들이 바로 AGV를 통해서 이송이 되고, 이송된 그 화물이 바로 배에 실리고, 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원래 작업자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 부분에. 그래서 이 콘, 나싱 부분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나오진 않았는데, 나싱은 당연히 사람이 하고요. 이제 콘을 푸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뒤에 자료에 조금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콘 푸는 것도 노모파를 이용해서 자동화해서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 가서 이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사람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 콘을 체결하고 푸는 과정도 바로 사람의 없는 무인화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의 케이스여서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수로가 이제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지선을 이용한 이제 이송이 있고요. 또 보시다시피 이제 철도를 아직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완전무인 자동화를 통해서 항만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 즉, 주요한 어떤 작업자가 사람인 시절과 스마트 항만화 되어서 주요한 작업자가 로봇, 여러분 다 보신 것들이 다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항만의 스마트화된 항만과 그렇지 않은 항만이 다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다 이 핵심적인 부분 운영의 트렌드마다 바로 주요한 관리와 운영의 대상이 바로 이전에는 바로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이 우리 항만의 관리와 운영은 바로 뭐가 한다? 로봇이 할 것이고, 그 로봇을 과연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바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항만이 만들어지는 이 향후 미래의 항만의 모습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보시는 내용들이 이제 중국의 케이스입니다. 중국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서 이제 리모트 컨트롤된 퀵크레인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편집을 했는데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되는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물론 지금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트랜스퍼 크레인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뭐 중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이제 다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완전 무인 자동 항만에서는 다 이런 컨트롤 센터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지 화면인데, 아까 보셨던 APMT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의 APMT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테이너 하이엑스 주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파를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홍보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제가 봐서는 실제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렇게 개념을 잡고
하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AGV를 이용해서 에이프런에서 이송 작업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크레인은 이제 더블 트롤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배에서 육상으로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아까 보셨던 스테이션으로 내리고 그 콘을 체결하고 풀기 위한 스테이션으로 내려서 내린 그 컨테이너 화물을 다시 이렇게 AGV에다 싣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면 실제적으로 ASC라고 하는 바로 뭐죠? 트랜스퍼 크레인을 사용을 해서 바로 원격으로 또 자동화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제 2- 뭐 4단계를 위주로 해서 5단계, 6단계 가면 갈수록 스마트 항만화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단순히 기계가 만들어지고 자동화된 기술이 채용이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죠? 이런 스마트화된 항만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이런 기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기계들 보고 예를 들어서 무전기로 이래 가라 저래 가라 한다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이 항만의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을 하고 본래 소개 목적들을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료들을 좀 보여드렸고 시간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제 PSA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술들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항만에서 그 옆에 공간을 따로 두고 그곳에서 이런 최신 기술들을 PSA 리빙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된 기술들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싱가포르의 투아스 신항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 이 모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기술의 도입에는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그런데 PSA와 같은 이 DTO는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스마트화를 추진도 하고 또 스마트화된 항만을 만들 때 어떤 관리와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어떤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 허치슨 같은 경우에는요, 수동으로 운영이 되던 항만을 계속적으로 자동화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똑같이 아까 있는데요. 그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항만을 운영하는 가운데 야드를 자동화로 전환한 어떤 최초 사례라고 이렇게 18년도 1월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항만이 멈춰서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스마트화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이것도 새롭게 스마트 항만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보셨던 이제 그 네덜란드 노테르담 항만의 그 DP월드가 운영하는 RWG 케이스와 또 APMT의 케이스가 지금 있는데요. 뭐 조금 한마디 시간은 없지만은 좀 짚고 가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모두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한 항만을 관리와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기적인 어떤 유지 관리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18년도에 다녀왔었는데요. 정기적으로 주당 4시간, 비정기적으로 주당 한 2시간 정도 운영을 중단하고 이것들을 업데이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졌고요. 물론 이것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보완해 갈 것입니다만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스마트화된 항만이 우리의 관리와 운영을 모두 다 만회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에서 시작한 이 머스크의 어떤 그 랜섬웨어의 그 바이러스 감염이 바로 그 네덜란드에 있는 APMT까지 들어오게 되었고요. 13일간 터미널 운영이 되어서 최대 34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것들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을 그냥 그 서버 시스템을 드러내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이제 좀 넘어가고요. 예. 국내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창고형 항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만들은 이미 해외에서 이미 그렇게 개발이 됐고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뛰어넘고 우리나라가 스마트 항만의 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창고형 항만과 또 기존 항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증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베드가 지금 광양에 지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조금 좀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려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좀 넘어가서 죄송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좀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결론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잡는다면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변화되는 항만의 관리와 운영 또 스마트화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고 이겨낼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언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그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언어, 이 인간의 언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항만의 주요 작업의 또 관리의 운영의 주체였던 사람 간의 어떤 언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계를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기계의 언어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예. 그 기계 언어는 뭐 꼭 무슨 코딩을 그 프로그래밍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배우는 코딩 수준의 어떤 그 기계의 개념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항만에 있는 여러분들, 항만 전문가 여러분들이 그런적으로 이러한 항만의 관리와 운영의 또 주요 어떤 선두주자, 또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디지털 희생양이 되지 않고 바로 디지털 뭡니까? 바로 약탈자가 되기, 약탈자가 좀 되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만에 있던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된다라고 제가 조금 마무리를 조금 짓고요. 이미 여러분들 이 항만의 관련 운영의 스마트화는 이미 와 있습니다. 주요한 트렌드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언어, 바로 인간의 언어 또 하셔야 되고요. 물론 기계어도 하셔야 되지만 또 타 분야 간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